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52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집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무규지, 고경기간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방향의 대책들을 쏟아냈던 정부가 이번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산업팀 송지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전해졌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의 수석, 그러니까 이제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그러니까 모든 수석 이 5명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이 권고가 시작된 게 지난해 12월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또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여론이 얼마나 안 좋으냐 하면은 이런저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닉 바잉, 영끌, 이생망 이런 네.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뜻인지 다 아시는지요? 네,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받고 집을 산다. 이번 그리고 생은 망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뭐 이런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정부가 잇따라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부동산 대책이 논란인데 이 와중에 이런 논란거리를 참모들이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놓고서 또 일각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집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었는데 네. 국토부 담당이시잖아요. 국토부 내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처 내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통화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한 번에 전화를 하면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거나 지금 회의 중이다. 뭐 예. 물론 나중에 콜백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국토부는 지금 비상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그 문제점들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분위기가 좀 역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핵심 내용들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쭉 모아서 핵심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4일 화요일에 발표가 됐죠.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가장 핵심을 먼저 보자면 공공 재건축인데요. 이 재건축을 할 때 LH나 SH 이런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현재는 서울에 35층 룰이라고 해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35층 이상은 못 짓는데 이것도 50층으로 올려주게 하는 게 바로 골자입니다. 네. LH나 SH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용적률을 최고 500%, 그러니까 기존보다 거의 뭐 2배 정도 늘리는 수준이고, 맞습니다. 또 이제 층수 역시 50층까지. 또 하나 큰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이제 5만 가구 정도 이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만 가구는 이제 정부의 예측이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바로 이 5만 가구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공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추정하는 게 바로 5만 가구인데요.
우선은 어떻게 5만 가구를 추정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의 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놓인 사업장이 93개 사업장입니다. 여기가 26만 가구인데 정부는 여기서 5분의 1 정도 20%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만 가구인데 네. 김현미 장관이 공급대책 발표한 당일에 우리 뉴스룸에 출연해서도 그때도 답을 했는데 사전에 어디서 참여할 겁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전에 이게 누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 제가 중요한 거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공 재건축을 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용적률을 늘려주는데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내놔야 합니다. 공공 분양, 공공 임대로 내놔야 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조합이 좀 참여하고 싶다.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의사를 나타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실익을 며칠 안 됐으니까 지금 따져보고 있을 텐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지금 강남의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 때문에 공공 재건축은 메리트가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그런 새로 더 지어지는 집들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체납,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걸까요? 네, 정부가 밝히기를 이 기대되는 예상 수익의 90%를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 조합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부가 예상하는 5만 가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네. 좀 실효성의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강북의 일부 지역, 특히 이 소규모 단지들은 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의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태릉의 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놓고 그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그렇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공급 대책의 축인데 서울에 남는 자투리 땅을 모아서 3만 3천 가구 정도를 짓겠다는 거죠. 네. 태릉 골프장 포함해서 서울 마포, 노원, 또 경기 과천시 등의 공공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 소속인 자치단체장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과천시장, 마포구청장, 또 노원구청장 등인데요. 이런 주장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우리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를 희생양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고 또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이죠.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네. 정청래 의원도 네네. 반발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과천, 노원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 집회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내꺼진님, 2기 신도시인 검단이 미분양난 이유는 실수요자들에게 비싸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핀셋 규제하면서 완판이 되었으나 투기를 못하게 막으니 미분양 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신도시도 실수요자에게 비싸게 공급이 되니까 외면을 당한 것이지요. 3기라고 딱히 다를까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싸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LH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나 해야 하니까요. 그놈의 로또 얘기는 장기로 실거주 의무 주면 끝인데 그 지역 소득에 비해서 비싸게 공급하면 결국 그 공급은 다주택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굴 위한 공급일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아이디 지니키스님. 애초에 수도권에 너무 몰리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지방은 저렇게 비싸지 않을 뿐더러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광역시만 해도 그렇고 인구가 수도권에 많을 수는 있지만 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건 이미 도를 지나쳤다. 비슷한 인구 밀집을 보이는 도쿄보다도 좁은 서울의 인구는 더 많다니. 또 아이디 코코투0님.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경향이 근 20년간 계속되고 있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신공급을 상회할 것 같음. 근본적으로 지방광역시의 공업 및 상업단지가 인프라나 서브프라임 이후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음.
결국 인구 집중과 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취업 유발 계수가 창업이 가장 높으니까 해답은 결국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는 것과 같다. 과천인가 고양인가에서 시행하려는 것처럼 스타트업 육성을 해서 정부에서부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페이스북에서 서유경님은요. 왜 지방엔 안 지어요? 자꾸 수도권에만 짓나요? 지방 소멸되고 있는 거 정부는 생각 안 하나요? 이런 의견과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일단 이번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은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지방 소멸, 그러니까 수도권을 좀 분산시키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혹시 국토부에서는 어떤 고민이랄지 그런 움직임 같은 게 혹시 보인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 중 참 괜찮은 지적인데 네. 이것이 참 딜레마인 게 지방에는 왜 안 짓느냐 하지만 또 많은 인구가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네. 또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도 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서울 편중 또 서울 집값 특히 강남의 상승세가 심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아직은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책을 이 집값을 진화를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말씀 주신 부분은 국토부를 좀 추가로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재건축, 공공주택 이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가구를 꾸리는 나이대죠. 이 3040 세대를 위한 정책도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지분 적립형 아파트. 이게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풀어서 지분을 좀 쌓아간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 분양가의 20에서 40%를 내서 네. 내 집 마련을 한 뒤에 나머지는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나눠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의 이 분양 방식을 보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 대금을 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3040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방식에 비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이 적은 방식을 제공을 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이들에게 늘리고 또 청년층의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이번에 나온 대책입니다. 참 이게 3040을 생각을 해보면 청약이나 분양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중도금은 내지만 잔금 대출이 막혀서 정작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잔금 대출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잔금을 이렇게 지분 적립형 아파트 형식으로 늦춰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지분 적립형 아파트에 지원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3040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3040 세대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쓸 수 있나, 지원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소득 그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데요. 네. 가구 수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 맞벌이 가정에 애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한 이 3인 가구를 보면은 844만 원 정도고 자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또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인데 나머지 자신에 맞는 소득 기준은 또 별도로 찾아보시면 금액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데 소득은 높은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네. 뭐 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없고 아직 초기 자산은 적은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소득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또 제외가 되느냐, 우리는 어떤 혜택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오따를로스님께서 아까 뉴스룸에서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다시 풀어준다는 것 같았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혹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다시 풀어준다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풀어주는 효과를 내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출연에 좀 집중을 하느라 자세히 아, 보지는 예, 예, 못했는데 없던 것을 새로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앞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네. 했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사실상 소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 또 아이디 온다인님께서요. 용적률 500%면 주변의 학교나 도로 시설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밀집되면 아침 출근길 정체 쩔겠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라고 하면은 참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 세대 수가 가구 수가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치 음마 같은 경우가 약 4,400가구 정도인데 예. 용적률이 204%입니다. 아, 이미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제안을 하기를 250% 현행은 네. 이기 때문에 이거를 500%로 늘린다는 거는 2배 네. 가까이 늘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예. 이게 참 용적률을 늘리고 층수를 높이고 그런 대책과 함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우려의 의견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디 김경모님,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려면 세금을 더 낭비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또 도로랑 주변 기반 시설은 생각하고 용적률을 올리는 건가? 또 아이디 코아분가님, 수도권 집값은 일시적 하락은 존재해도 폭락은 없다.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도권은 불패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아이디 한탐정님께서는요, 경제 전문 똑똑한 송지혜 기자님 화이팅 이런 의견도. 이 그렇습니다. 한탐정님은 제가 알기로 저희 뉴스룸의 굉장한 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혜 선배의 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이디 파리기러기님, 청년 신혼도 있지만 오랫동안 무주택인 분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자, 이 지분정리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꼭 3040 청년이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 3040을 강조한 것은 이들이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낮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허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3040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리기러기님의 질문, 오랫동안 무주택인 분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그런 배려 역시 이 지분정리형 아파트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이번에 이래저래 늘어나는 전체 그 가구의 절반 정도는 집이 없는 또 청년, 신혼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는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지적들도요.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집값을 그냥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다. 지금 나온 대책들,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게 됐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리고 그 기대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궁금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아직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급 목표 13만 2천 가구입니다. 네. 당연히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집값 잡겠다 이거겠죠. 그런데 13만 2천 가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 이게 5만 가구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5만 가구까지 나올 수 있느냐 또 3만 3천여 가구를 유유부지 남는 땅 끌어모아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관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것만으로 충분한 공급이 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물론 아까 저희가 따져봤던 지분 적립형 주택 이렇게 초기에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 또 주택 관련 세금 인상 이렇게 집값 잡는 안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공급책을 내놔서 투기 수요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다른 한 손에 기름을 한 손으로 네네.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출 규제가 너무 지금 강하게 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참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이 대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또 공급 대책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가시면서 혹시나 좀 국토부나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에게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나 뭐 전반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의 그 당사자라고 해도 네. 연일 뭐 이런 표현 좀 어떻겠습니다만은 두들겨 맞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빨리 내놔야 하는데 좀 더 맷집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율도 좀 하고 화요일에만 해도 이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를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서울시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 혼선이다. 네. 이렇게 또 약간 빛이 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맷집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장기적이고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선을 좀 그만 빚고. 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유저분들 가운데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두 분을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가 뜨면 이제 방송 사고가 되니까 말을 하면서, 네. 일단, 또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파리 기러기님, 네. 청년 신혼도 있지만 오랫동안 무주택인 분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분께 드리면 어떨까 하고, 네. 또 한탐정님을 말씀드리면 너무 또 저를 응원해 주셔서 이 주신 게 드리는 게 아닌가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승천님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듯 오늘 우리 뉴스룸 그 주요 내용과도 또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이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한승천님 그리고 아이디 파리기러기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저희가 클로징을 같이 하고 방송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한 가지 공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뉴스룸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룸의 뒷집이었다면 앞으로는 뉴스룸의 앞집으로 뉴스룸이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18일 화요일부터 매주 월화수목 매일매일 오후 7시 20분부터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런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잠시 라이브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시즌4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월 18일부터 소셜 라이브 이브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